네. 제3장이 그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장의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이라는 것은 이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보기 전에 전체 세계적 추세, 또 다른 서구나 안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의 역사적 기반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3장은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으로 한국 역사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를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2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단일 언어를 사용, 단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네, 이러한 면에서는 베트남도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단일 문화를 공유한 단일 민족 국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이나 베트남은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단일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같이 머무는 그러한 사회들,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와는 달리 7세기의 신라 시대, 신라 다이나스티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에서 결국은 어, 그 신라 다이나스티가 중국의 당과 연합을 해서 당 다이나스티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당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유니피케이션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때 당의 도움으로 중국의 당의 도움으로 이제 그 신라 시대의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때 당 다이너스티가 인차이나가 개입하게 됨으로 해서 한반도의 어페어의 일에 계속적으로 중국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유교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헤리티지, 역사적 유산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컨퓨시아니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결국 유교의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종대왕이 에, 그 한문, 그러니까 중국의 글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맹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일리터러시 레이시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해서 킹 세종 인 리 다이너스티 1500년대에 invented phonetic literacy language called 한글. 한글이라는 phonetic literacy language를 이제 창시하게 됐는데 킹 세종이 그래서 킹 세종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킹으로 왕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님, phonetic 교수님, literacy language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글로 얘기하면
문자, 랭귀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의 문자, 그래서 겉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자. 대표적인 것이 한문, 간지,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자가 한자 하나하나가 그 뜻을 내포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천자문에 나오는 하늘 천 따지 그러면은 천이라는 글자는 하늘을 뜻하고 지구를 뜻하는 거는 지 이렇게 각 단어 각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캐리한 뜻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쓰면은 한국의 이 표의 문자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문, 중국어, 표음 문자는 예를 들자면 영어, 한글. 여러분들 영어를 보시면은 어, 각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영어의 알파벳 한자씩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모여서 스쿨, 그러면 SCHOL이 합쳐서 학교라는 스쿨이라는 뜻을 나타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국어는 예를 들자면 한문은 학교 그러면은 학이라는 것은 스타디라 배운다는 뜻이고 교 그러면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물. 그러니까 한 중국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캐리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그러고 표음 문자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네틱 랭귀지입니다. 랭귀지들. 네.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데 킹 세종이 창시 만들어낸 글자는 영어처럼 한글이라는 글자는 포네틱 랭귀지. 네. 그래서 어, 더 배우기 쉽지 않겠네. 그래서 문맹률을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작농들은 경지 면적당 매우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였으며 지주와 관리 계층을 부양하고 서포트하고 부양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서포트하고 상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경제, 사회 및 행정의 현대화, 근대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191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 통치하에서 심한 박탈감, deprivedness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본의 경제 통제 정책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 의해서 소련과 미국은 일본의 항복에 합의하며 38선을 경계로 한국을 두 분으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근대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은 1인당 소득의 상승이고 전통적이거나 후퇴하는 전근대 사회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겠죠. 프리모던 컨벤셔널 피어리어드. 일본의 경우에는 도쿠가와 피어리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1600년에서 1868년까지 정치적 통일과 상업의 급속한 발달, 도시화, 얼바니제이션, 리터러시 레이스의 향상 및 농업 생산성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3년 전의 전근대 중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 정도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literacy rate of adult population reached about 33% in old China. 수십만 명 이상이 20년이 넘는 정규 교육과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터러시 레이트이 상당히 높았고 문명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14세기, 19세기 인구는 6배 증가했으며 곡물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을 축약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생산력이 뒷받침돼서 곡물이라든가 식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은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많은 인펀트인 그러니까 유아들이 사망한다든가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회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력도 따라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 사회, 증가하지 않는 사회는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일본은 19세기 후반, 중국은 1969년 이후에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대 산업 운영을 위한 기술 훈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 상거래를 통제를.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19세기 후반에 이미 보편적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이거를 내가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유니버설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이죠. 초등학교 교육이죠. 유니버설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을 실시한 것이 일본만 하더라도 19세기 후반이었는데 중국은 1969년 이후에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마오 밑에서 등소평이 증가하기 전에는 등단하기 전에 마오 밑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일본보다도 한 세기 정도가 늦게 보편적 초등교육이 실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산업 운영을 위한 기술 훈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 상거래 통제를 했고 정부기관 및 정치적 행위는 중국의 정치적 현실에 기초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특히 할 거는 13세기에 몽골 인베이전이 있었죠.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몽골이 인베이드하게 되고 침략하게 되고 그때 14세기부터 1910년 말이니까 조선 시대가 도래하게 된 리 다이나스티가 특이사항으로서는 1590년대에 일본의 히데요시 하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진 자파니즈 인베이전이라고 해요. 임진이라는 뜻은 연호죠, 연호. 그러니까 뭐그 보통 킹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는데 임진년에 자파니즈 인베이전을 받았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라는 뜻은 자판이라는 뜻입니다. 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죠. 결국 리 다이너스티에서는 밍 다이너스티, 그 당시에 중국의 제국이 명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에다가 일본이 어떠한 구실을 대냐면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거쳐야 되는데 한국에게 길을 내달아 내놓아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때 명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과 그런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길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히데요시 밑에서 매시브 인베이전을 하게 되고 한반도를 인베이하게 되고 매시브 캐주얼티 많은 부상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임진왜란은 거로 인해서. 사실 그때 고종은 그 임금 그러니까 킹은 압록강 근처까지 도주를 하게 됩니다. 런어웨이 하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죠. 일본군의 침략을 피해서. 결국 그 한국군이 패퇴를 했지만은 제네럴 리순신이라는 영웅,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베이발 애드미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영국의 제네럴 넬슨에 비유되는 리순신이 자파니즈 네이벌 포스를 디피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판은 네이벌 포스가 디피트되는 바람에 군량미 같은 것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죠. 한반도에. 명에 대한 침략을 진행하기 전에 한반도에도 군수 물자를 그대로 실어 나르기가 어렵게 됐어요. 결국 그러한 이유로 일본도 침략을 포기하고 결국은 한반도에 다시 리 다이나스티가 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근대전 인구 증가율은 연간 0.5% 미만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생산력이 약한 아주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던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이 0.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표 1과 표 2를 참조하시게 되었지만 14세기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7배 내지 8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14세기 이후에 리 다이나스티 하에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작지의 면적은 2배 또는 그 이하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항상 식량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이 항상 부족하죠. 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인구는 7, 8배 증가했는데
경작지의 면적은 2배 또는 그 이하로 증가했기 때문에 경작지의 부족으로 생산력이 곡물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한국은 항상 그 생산력이 못 미치는 그러한 경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1918년, 그러니까 1910년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일, 한일 합방입니다. 자판, annexes, Korea as a colony. 네. 그 이후에 1918년에 일본이 최초의 토지 조사를 단행. 그 토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약 0.12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에이카 정도. 단지 일본만이 한국보다 1인당 경작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경작 면적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보다도 1인당 경작률이 더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년간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은 1917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는 연간 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0.5%로 추계가 되고 그 비슷한 기간에 중국은 0.3%, 일본도 0.3%씩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비로소 연간 인구 증가율이 1.8%, 또 그 비슷한 기간에 중국은 0.76%, 일본은 더 생산력이 많아져 가지고 1.09%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이 이 기간 동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의 인구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쪽 첫 번째가 가구 수고, 등록 인구 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칼럼이 추정 인구인데, 어, 뭐 1750년 이 다이나스티의 중반까지도 10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서 일본이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을 때 1917년에 1700만 정도. 네. 해방할 때, 해방되었을 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1949년에 한 3천만 정도. 비로소 이제 1970년에 대해서 3,500, 4,500만. 이 1970년 이 통계는 남한만 통계 추정 인구로서 잡힌 것입니다. 북한은 여기에서 제외됐으니까. 네, 이러한 그 한국의 인구 증가 패턴을 볼 때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어바니제이션, 그러니까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화 비율을 보니까 이 재미난 흥미로운 통계죠.
그 3천 명 이상 인구가 아, 1,000명, 3천 명 이상이 사는 도시의 인구 비중이 4.8%, 4.9%가 되는데 반해서 중국은 5.1%, 일본은 17%에 달했어. 인구비. 인구는 일본은 17%에 달하는 인구가 적어도 인구 1,000명 이상의 3천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 3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인구의 비중을 따지니까 한국이 뭐 해방이 일제 치하의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도 3.2%에 불과했고 중국도 19세기 초에 3.0%에 불과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 인구의 비율이죠. 근데 일본은 19세기 초에 이미 9.3%의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인구로 살고 있었다. 따라서 그만큼 일본이 어바나이제이션 레이시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그야말로 특대 도시의 경우에 한국은 2.0%, 1.5%였던 데 반해서 중국은 1938년이 되니까 4.9%로 증가해요. 일본은 19세기 초에 이미 6.0%를 달성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큰 특대 도시에도 인구 비중의 증가가 일본이 월등히 높았다.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어바나이제이션의 효과가 스피드가 일본이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일본의 점령은 한편으로는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 경험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확장되고 그러나 농촌 지역은 더욱 빈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는 더 많아졌으나 한국인 지주는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 지주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국의 농촌 지역은 더욱 빈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토지, 즉 상대적으로 높은 헥타르당 작물 수확량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파밍, 농, 농사 짓는 방법을 인텐시브 파밍, 인텐시브 파밍은 리미티드 랜드, 스몰 랜드. 그런데 여기다가 많은 비료, 퍼틸라이저를 투입해가지고 단위당 수확량이 굉장히 높은 곳, 농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익스텐시브를 했다. 이것이 아닌 거는 아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령 extensive farming, 미국이라든가 오스트랄리아, 브라질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중국도 맞. 이렇게 랜드가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커가지고 수지 단위당 수확량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인텐시브 파밍은 자판이라든가 코리아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토지가 좁으니까 높은 수확량을 적은 토지에서 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인텐시브 파밍을 할 수밖에 없어. 1600년 이후에는 모내기 도입을 했습니다. 모내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베트남에서도 모내기를 할 텐데요. Transplanting in rice planting. 모를 심어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자라면은 그거를 다시 옮겨서 수경작을 하죠. 논에다가 물에다가 옮겨서 심어서 재배를 하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transplanting in rice plan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모내기가 도입된 것이 1600년 이후다. 남한에서 쌀과 보리의 이모작을 했다. 더블 크로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썸머에는 라이스를 재배하고 윈터에는 barley를 재고 뭐 가령 베트남에서는 삼모작까지 할 수 있다. 트리플 크로핑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때문에 그렇고요. 14세기에 면화를 도입하고 일본에서는 16세기까지 면화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면화 도입은 한국의 한 관리가 중국에서부터 아마 당시 면화를 본격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것이 일리갈한 거야. 불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국의 관리가 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대나무 밤부로 만든 like a pencil, 밤부 펜슬 통 안에다가 빈 통에다가 이 면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문익점이라는 점이라는 관리가 그리고 밤부 펜슬 펜 박스 속에 감춰서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파를 했는데 우스운 얘기는 그것이 14세기였으면 일본에는 16세기까지 면화가 도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이 면화를 늦게 도입했지만은 일본의 직물 산업 굉장히 크게 발달했죠. 18세기, 19세기에 들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록 면화를 굉장히 늦게 도입했지만 면화 공업은 면화를 이용하는
피복 공장이라든가 의류 공장이라든가 의류 페이브릭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일본에서 18세기, 19세기는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미국 발견은 관계 시스템, irrigation system for water supply. 이 관계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논이나 밭이나 농업을 하려면은 워터 서플라이가 중요한데 물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물을 수로를 쉽게 말하면 수로를 갖추는 거죠. 즉 워터 시스템, 워터 서플라이 시스템을 갖추는 걸 관계 시스템, 이리게이션 시스템 하는데 그 그것을 담배 및 고구마 농장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겠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의 한국은 복잡한 선진 농업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조의 후기에 한국은 토지 소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대 농촌 노동력은 대부분 무료였습니다만 토지 소유 제도를 도입해서 지주 제도를 허용해 준 것이죠. 당시 조선시대 왕조에서는 세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양반, 평민, 천민, 어퍼 클래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평민은 미들 클래스, 천민은 로우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미난 사실은 이 미들 클래스에서 어퍼 클래스로 옮기는 과정. 그걸 우리가 소셜 스테이터스 모빌리티라고 해요. 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사무라이 클래스가 어퍼 클래스인데 very limited to get in. 그 다음이 제한적인 것이 한국이었고 중국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중국에서는 whoever passes exam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만 합격하면은 바로 어퍼 클래스로 프로모티드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훨씬 프로모션에 대해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덜 제약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3단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최고 관료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반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둬서 일본에서는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라이 클래스가 워낙 제한적인 클래스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시기의 두 가지 사회적 동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노예 계급의 점진적인 감소,
자유롭게 매매되는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 그러나 잘 사는 소수의 가족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분배됐습니다. 이것이 중국과의 차이점이다. 중국에서는 민간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물론 자유롭고 매매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훨씬 넓게 소유가 분배됐다라고 볼 수 있죠. 1910년대 일본 식민지 정부의 토지 조사에 의하면 일본 식민지 정부를 우리가 조선 총독부라고 불렀는데 경작지의 전부를 임대한 농부들은 40%, 경작지의 전부를 소유한 농부들은 20%였어요. 네, 그만큼 경작지의 전부를 소유한 농부는 20%에 불과했고 경작지의 전부를 임대한 농부들이 40%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 시대 후기에는 강한 관료주의 성향이, 뷰로크라시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제주의를 억제하는 두 번째 힘은 정부의 빈약한 재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생산의 2 내지 30%를 생산하기 때문에 GDP 대비 정부 자산, 한국은 2% 미만, 중국은 2%, 도쿠가와 일본은 25%에 달하고 메이지 초기에는 12%에 달하고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was larger in Japan than in China or Lee Dynasty in Korea. 다시 말하면은 GDP 전체 그 나라의 전체 생산에서 정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니까 한국은 2% 미만이고 중국은 2% 정도고 일본은 25%. 그 얘기는 일본의 그 중앙 집권주의,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의 상대적인 파워가 한국과 중국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높았다는 것이죠. 그 센트럴 가버먼트의 파워가 높은 거는 그만큼 센트럴 가버먼트가 돈을 많이 걷어서 텍스를 많이 걷어서 그 가버먼트를 유지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동아시아 도시들은 유럽과 같이 상거래 중심지가 아니라 귀족 정치의 중심지로 잡았죠. 유럽에서는 함부르크나 암스테르담 등이 전부 상거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베이징, 도쿠가와 일본에서의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것은 많은 수의 사무라이 계급이 있었고 서울에는 20세기 초 2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구 비중을 보니까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13분의 1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절대적으로 소국, 스몰 컨트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의 비중은 결국 상대적인 생산력의 비중이나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농경사회였으니까요. 네.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상당한 도시 인구 규모가 상업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큰 마을에서는 행상인과 행정센터가 있는 정기적인 5일장이 열렸습니다. 5일장이라는 건 every fifth day에 마켓이 형성되는 것이죠. 17세기와 18세기에는 민간 상업이 확장됐고 17세기까지 돈 대신에 헌금과 곡물을 화폐로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걸 우리가 코모디티 만이라고 그러죠.
상품화폐, 상품을 화폐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상품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17세기 후반서부터 18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카파코인이 도시에서 대부분 유통됐고 정부 수공예품의 쇠퇴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수공예품도 일부는 화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점차 쇠퇴화되고 주로 부리주화가 도시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화폐로 사용돼요. 대외 무역은 정부 독점이었고 한국은 중국에서 사절단을 받고 일본을 사절단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한국의 상업은 카마스는 18세기와 19세기에 더욱 발전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비슷한 발전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Korea's commerce lagged far behind China and Japanese commerce.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타국으로 화폐를 송금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한국의 교육, 양반들이 관료가 되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18세기에는 17%에서 32%의 관료가 주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서면 방식의 의사소통 언어인 고전 중국어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1921년에 50만 명의 학생이 약 30만 개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학교를 우리가 서당, 북쉘터, 빌리지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당에 다녔는데 인디펜던스 무브먼트의 센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부터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라 그래서 뭐 독립전쟁이나 독립운동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독립운동의 그 쉘터가 바로 서당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모던 자파니즈 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은 머리를 길게 따았습니다. 장발을 했는데 그걸 헤어 커팅 임포즈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를 무조건 짧게 깎아라. 깎으면은 모든 자파니즈 스쿨에 들어가야 되고 서당에는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학생들에게 단발령을 내려서 한국 학생들이 수당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던 자파니즈 스쿨 시스템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840년에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오피움 워로 영국과 프랑스에 처음 개항을 하게 됩니다. 1854년에 불과 14년 만에 일본이 개항을 하죠. 일본은 블랙십 from USA에 굴복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개항이 14년 정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것보다 20년 이후에 일본 개항을 강화 조약으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Korea was dangerously late in opening its port. 네, 사실은 뭐 이 당시에 1840년에서 1875년이면 한 35년 후에 한국이 개항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1년, 2년 개항이 늦어지는 게 엄청난 역사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굉장히 급속도로 개항과 문화 발전과 산업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dangerously late in opening its port, 그 포구를 개항을 하는 시기가 아주 늦어졌다. 따라서 결국 중국과 일본의 그 모더나이제이션에 훨씬 뒤처지게 됐다. 한국이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1930년대 문맹 퇴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가정의 20% 미만만이 문맹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가의 극단적인 아이솔레이션, 고립이 있었고 16, 17세기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는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식민 통치하에서 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1839년에서 42년까지의 아편전쟁, 오피움 워라, 칭 다이너스티는 결국 어, 오피움 트레이드를 포비드하게 금지하게 되고 그 아편전쟁 종료 후에 중국은 뉴욕 사절단과 다른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마카오는 롱텀 리스 테리토리가 되고 오랫동안 이제 영국에 빌려주게 되죠. 차이나's forced opening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54년에 페리 제도, 제너럴 페리의 검은 배, 블랙십이 브로푸네, 브로라는 것은 블랙이라는 뜻이고 푸네라는 것은 일본어입니다. 선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 도착함으로 해서 일본은 개국을 했지만은 일본 인구의 3분의 1은 프랑스와 미국 침략에 저항해 있습니다. 한국은 1875년에 일본과 한국 간에 있었던 강화 아일랜드 트리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결국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마침내 1876년에 서방 세계에 개방이 되고 서구와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 변혁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적 자원이 너무 취약했었습니다. 34년 이상 동안 한국은 독립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05년 일본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의 패배로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존재할 가능성이 봉쇄됐습니다. 네, 결국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패배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잡게 되고 결국은 1910 그것이 그 결과 1910년 병합 어넥세이션의 형식이 뒤따릅니다. 한일 병합, 한국과 일간의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산업화와 근대화가 일본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전환기를 통한 식민 통치는 그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고 복잡하며 많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농노 또는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다이너스티, 네. 마스터 노예 그러니까 지주와 노예 관계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중교육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문자의 발명으로 한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1910년부터 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하게 됐습니다. 일본 식민지 통치는 짧았지만 막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격렬한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일본식 이름과 일본어가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일 반감, deep-rooted anti-Japanese spirit이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의 식민 통치는 비참한 재앙으로만 되어 있네요. 한국의 생활 수준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의 근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프로와 콘, 다시 말하면 일본 식민지 통치는 한국의 근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에, 장점, 메리시지만은 식민지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는 것은 식민지 통치의 네거티브한 어스펙트,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은 1910년, 45년 사이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조업 성장이 연간 10% 이상 됐고, 농업 성장이 각각 2%와 1.6%라고 표현되는 뭐, 어, 연간 총생산 및 GDP 성장률은 약 4%, 인구 증가율은 연간 1.6%와 1인당 상품 제품이 약 2% 증가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 유사한 비율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내선 일체라는 슬로건, 그러니까 국민운동 같은 것이. 내선 일체라는 건 뭐냐? 내라는 거는 일본 본토입니다. 인사이드라는 뜻이고, 그 내라는 뜻은 일본 국토를 뜻합니다. 선이라는 건 뭐냐? 선은 그야말로 초선, 한국입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이 원바디라. 일체라는 것은 영문으로 원바디라. 그래서 식민지 정부의 슬로건이 내선 일체다. 그건 뭐냐면 일본과 한국을 동일시해서 일본과 한국이 합쳐서 하나의 원바디가 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40년 한국의 제조업 자본의 94%가 일본인 소유, 금속, 화학, 가스 및 가전제품과 같은 주요 분모는 일본이 맡아서 한국 기업은 훨씬 작고 재정적으로 약했습니다. 1944년에는 1,600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있었지만 전체의 19%에 불과했습니다. 즉 81%는 일본인 기술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1945년 개방 이후 1947년 제조 건설 시설 수가 1,065개에서 4,500개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제조 건설 시설이 소용이 없었겠죠. 고용은 41%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량은 1939년 수준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해방 이후에 굉장히 생산 시설이 급감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한반도와 한국 전쟁과 일본 시정과 국민의 분열을 생각을 하면은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규칙은 대부분 효과가 없게 되고 그러나 소유권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표 3에서 3회 5에서 보는 대로 한국 공장 노동력의 상당한 팽창이 있었습니다. 1940년 12월에 12,000명에서 1940년 45년에는 30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숙련된 노동인구로 독립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식 식민지 지배가 해악만, 나쁜 면만 남긴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한국 공장 노동력의 숙련된 노동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있었고 1945년에 일본에 1900만 내지 2000만 명의 한국인이 살았습니다. 식민지 기간 동안 만주에서 일본 소유 영토가 급증하고 도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만주를 통해서 그 자기네들의 침략 야욕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것이죠.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도시의 근대 생산 부문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대 생산 부문이라는 것은 모던 섹터죠. 좌내 공업보다는 공장, 작은 농지보다는 근대적인 큰 농장, 이런 데에서 근대 생산 부문, 모던 섹터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또한 그들은 독립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자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 한국의 교육 기반은 다른 많은 사회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전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교육 기반은 다른 많은 근대 사회보다도 훨씬 강했다고 표 3에 6을 참조해줘. 일본은 한국을 일본 제국의 통합 to integrate Korean Peninsula with mainland Japan to perpetuate colonialism in Korea.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의 식민지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한국 한반도를 메인랜드 자판에 인티그레이트 통합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어, 내선 일체의 정책을 말합니다. 초등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일반 학교의 수는 1911년에 306건에서 1921년 10년 만에 715건으로 증가하고 2배 이상 증가하고 1937년에는 2600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493개의 빌리지, 면의 단위죠. 하나의 빌리지당 하나의 학교가 있는 수준이었는데 학생 수는 1937년까지 90만 명에서 194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1921년 일반 학교에서 15만 7천 명의 학생이 여전히 전통적인 학교, 서당이라 그랬죠. 빌리지 스쿨에 등록된 29만 명 정도, 3천 명 정도였습니다. 1937년 수준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육 피라미드는 축소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라는 건 단계별 교육의 차별이죠. 고등학생은 수만 명, 대학생은 수천 명이지만 입시에서는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줬다든가 하는 그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제도적 발전을 보면은 근대 금융체제인 정부 재정, 부산, 서울, 만주, 유럽 간 철도 개발, 일본의 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쌀 수출 시장 등의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은 1910년 치대로 돌아갔고 삼림이 벌채됨으로 해서 1945년 이후에 연력 부족 사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긍정적인 변혁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농촌 확장 시스템이라든가 조선은행, 뱅크 오브 조선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것. 그래서 농업 및 산업을 위한 특별은행, 뱅크 오브 어그리컬처 앤 인더스트리라든가 이와 같은 특별은행들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에, 금융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연세 유니버시티와 코리아 유니버시티 둘 다 사립명명들이죠. 서울대와의 학문적 우수성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무역과 소득 분배, 한국은 저렴한 쌀의 원산지이며 일본의 잉여 인구를 위한 한국 쌀의 수출, 토지조사 및 모든 공공토지 인수.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토야 경작지 면적이 한국보다도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잉여 인구를 위한 식량이 필요했는데 주로 한국의 쌀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쌀을 수출하고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대신 쌀이 가격이 3배 정도 보통 작곡보다 비쌌기 때문에 쌀을 1톤 수출하면은 3톤의 잡곡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따라서 그 잡곡을 이용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한국이 쌀을 수출한 것이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부가 자가 소유한 토지에서 임대인이 소유한 토지와 임차인이 빌린 토지로의 꾸준한 전환이 있었고 표 3의 8을 참조할 수 있겠죠. 소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 가구는 38%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약 17%는 일본인 소유주가 소유했습니다. 결국 소득 분배 자료가 없지만 농촌 빈민층의 높은 빈곤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령 식민지 기간의 도시화 통계를 보면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이 그러한 도시에 살았던 것이 2.6%였는데 1910년에는 1941년이 되니까 9.8%예요. 그러니까 한국민 10명 중에 1명은 10만 명 이상의 이사는 밀집된 대도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에서는 4.6%에서 12.8%, 2만 명 이상은 5.8%에서 8.7%를 거쳐 18.9%까지 한국의 식민지 기간 동안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순가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net value라는 건데 혹은 net product. net product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게 있는데 total product. 그래서 자가 소비 그러니까 self input consumption을 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컨섬션의 대표적인 것이 농가에서의 자체 소비죠. 그러니까 순가치라는 거는 100, 톤을 생산했는데 자가 소비가 10톤이 있으면 90톤만 카운팅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가치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통계가 나오냐 하면 농림업이 1910년에서 12년 사이에 473에서 전산업이 514니까 뭐 거의 90%가 농림업에서
왕업 및 제조업은 10% 미만이에요. 이것이 1941년에 가까이 가니까 농림업이 한 60%나 50%로 줄어들고 왕업 및 제조업이 3, 40%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10년부터 1941년까지 한국의 생산면에서 구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연간 성장률에서 보면은 왕업 및 제조업은 9.7%가 성장했는데 식민지 기간 동안 농림업은 2.3%밖에 성장을 못했다. 전산업이 3.8%니까 전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광업 및 제조업이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이전에 자작농과 소작농의 분포를 보면은 가령 1918년에서는 어, 자작농과 소작농의 비율이 50대 50, 49대 51, 뭐 거의 50대 50 반반이었는데 1937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937년이 되니까 자작농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42.5. 소작농이 더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농촌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통계들입니다. 식민지 시기는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통치의 정치적 영향 때문이죠. 한국민은 국가 운영에 대한 관리 경험이 없고 조선시대에 대한 불신과 일본의 독재 정치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뒤이어 국가가 분열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대부분의 광산과 생산량은 의 절반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많은 생산과 많은 생명과 자원이 파괴됐고 1945년 이후의 정치 불안정은 1961년에 군부 쿠데타를 야기시켰고 한국인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도를 개발할 기회를 탈당했던 것입니다. 완화되지 않는 재난이 경제가 둘로 나뉘어 남한은 인구는 3분의 2명이지만 경작지는 2분의 1밖에 안 되고 벼농경지는 대신 3분의 2가 남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광산과 모든 제조 생산량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기를 북한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혼란은 있었지만 1954, 45년, 53년 해방 이후 미 군정과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동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까지, 미 군정이 1945년에서 48년까지 이러한 혼란은 있었지만 노동자와 기술자 풀이 존재했기 때문에 남한은 생산 수출을 개발해야 했고 북한은 계속 광물 수출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예산으로는 남한 GDP 5%와 북한 GDP 15%, 25%가 군사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형적인 그러한 정부 예산 구조 하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립과 적대감을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네, 남한과 북한의 토지 및 인구 비교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별로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책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있죠. 토지 합계는 북한이 조금 한국 남한보다 많은 남한의 비중이 47.8. 인구는 남한이 월등 많은 거예요. 그래서 65.8%대 남한이 이 정도니까 북한의 비중은 35%에 불과한 거죠.
인구 밀도 면에서 보면은 남한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이, 북한의 두 배가 되는 것이 남한이고, 남북한 통틀어야 114 중간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남북한이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인구 밀도나 남한의 토지라든가 북한의 산업 생산력이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농경지의 48.1%가 남한에 있었는데 그중에 70%는 논이고 밭은 32.8%. 따라서 논 중심의 그 식량, 벼, 뭐 이런 것은 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공급을 해요. 밭에서 공급하는 야채, 예를 들자면 여러 식품들 이런 것들은 전부 어, 이제 밭에서 나오는 게 32.8%. 전체 농경지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농지 소유, 1인당 상품 생산은 이렇게 분포가 됐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생산력이 이때만 해도 훨씬 높았죠. 높은데 최근의 저희 스타디에 의하면 최근에는 남북한 격차가 10분의 1로 북한의 생산력이 남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 제조업 생산 비교를 해보니까 목재 같은 거는 남한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가공식품, 가스 및 전기 기타는 남한의 비중이 18.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남북한이 극히 보완적인 서로 보완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